그런데 울어 지금 울고 있어. 태그아웃입니다 바로. 울고 있어. 태그도 그냥 태그하면 안 돼. 그냥 이 글러브로 가지고 그냥 알죠? 네. 도끼로 찍어라.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뉴스가 같은 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통위에서 MBC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도 해임 예정이랍니다. 야 이거 뭐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우리 KBS에도 이제 화산 폭발이 나니까 그냥 MBC까지 지금 막 이제 난리 납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YTN 연합뉴스까지 갑니다. 갑니다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KBS는 굉장히 큰 바위라서 울산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지금 끄떡끄떡 잘 안 밀려요. 근데 힘을 세게 받으면 왕창 넘어갑니다. 이 회사는. 이 큰 회사거든요, 사실은. 항공모. 근데 이제 연합뉴스나 YTN, 연합뉴스 TV, 여기는 KBS는 규모가 작잖아요. 여기도 파도가 확 쓰나미가 나면 저기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KBS를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KBS 보궐이사로 뭐 교수님과 여러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누가 또 추천됐습니다. 뭐 권태선 확실히 잘렸습니다. 이러면 와 우리 진짜 깍 하망했는데. 또 잔치국수 먹어야 돼. 아이고 참. 야 요즘 좀 살만 나는데요. 어? 근데 회사는 잘렸는데 왜 기분이 좋지? 어?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 미디어스라는 매체가 제목 다가오는 김희철 KBS 사장 해임. 축하합니다. 김희철 해임을. 김희철 사장님 축하해요. 야.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만약에 KBS에 이사가 한 명 더 추천되면 5대 6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사회는요 절반 이상만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가 개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6명 나오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럼 5명 안 나와도 민주당 추천 5명 안 나와도 여기서 6명이서 회의가 방망이 뜨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철이라 응? 집에 가라. 그래서 이달 말 예정돼 있는 KBS 정기이사회, KBS 이사회는 매주 수요일 날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이면 며칠이죠? 이달 말이면 8월 며칠이 됩니까 그러면? 예? 31일요? 30일 30 하나 말고 30 날에 김희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보름만 있으면 되네. 2주만 있으면 되네. 이제 얼마 안 아 이거 2주 동안 즐거워서 어떻게 하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짜릿한 맛인데 이 짜릿한 손맛. 야 30일날 그렇게 되면 30일날 만약 해임 제청 되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다음 사장은 보궐 임기 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되죠. 사장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그럼 추석 전에 무조건 새 사장 들어온다 보면 돼요. 네. 인사청문회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야 이거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오늘 집회하는 저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본관 6층에 있는 김희철 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줌 쌌지. 네? 오줌 지렸지. 앞으로 그 본관 6층 이런 청결 화장실 가지 말고 잼버리 화장실을 가. 이제. 어제 그 모 신문을 보니까 잼버리 화장실 그 외국 학생들 찍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지저분해. 네, 이거 충격받았습니다. 창피하다 정말. 북한산 가도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아이 진짜. 자, 네. 자 그런데 오늘 저기 뭐야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임원회의에서 뭐라고 지금 김희철 사장이 발언을 하나 하면요 할 말이나 있나? 오늘 임원회의가 있었대요.
아마도 우리가 10시 반부터 이제 집회 시작해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했으니까 임원회의 아마 끝나고 나서 이 막 우리 저기 집회 차량 세울 때 그때 임원회의를 했을 거예요. 9시쯤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2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야기했대요. 고작 2만 3천 명? 우리는 한번 모이면 그냥 1,500명씩 모이는데 탄원서 지금 받은 지가 언젠데 2만 3천 명밖에 안 된 거야. 3,000불이 안 돼서. 어? 참네. 뭐 한 20만 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얘네는 절대 못해 20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안 써준다는 거지 사람들이. 에? 여기에 보면은 민노총 노조가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아이고 이제 지역에 보면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저 오래전에 근무했던 부산 총국에 보면은 KBS 홀이 큽니다. 부산 총국 KBS 홀은요 본사에 있는 KBS 홀보다 자리가 더 많아요. 한 3,500석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KBS가 80년 초에 부산 그 방송국을 8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국가 별난 사태가 났을 경우 KBS 여의도 방송국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홀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3,500명이 오는데 여기서 탄원서 접수를 몇 장 받았냐? 450장. 제가 이 홀의 규모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딱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죠. 3,000여 명이 넘는 그 노래교실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노래교실 이런 거. 그럼 거기 이제 뭐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면 막 따라하고 박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옵니다. 엄청 오는데 3,500명 왔는데 400명 탄원서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2만 건 받았다고 뭐 자랑했어.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 이제 맛이 갔다, 완전히 갔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통위에서 KBS 이사장 후임 이사가 선임될 듯 6대5로 여권 이사, 국민의힘 이사가 과반이 되어서 이사회 주도권이 바뀔 것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응? 오랫동안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안타깝나? 어? 그동안은 가면 아주 즐거웠던 모양이지. 지네는 그동안 많이 헤쳐먹었잖아. 어? 이 보세요. 김지상이 잘못 나가다가 맞겠다. 때릴 거야 나오면. 나와. 가발 뺏길 거야. 내가 양산으로 가발 뺏기고 싶어.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 탄원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동관 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측이 지금 그 YTN과 MBC를 상대로 정면으로 반박한 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YTN이 얼마 전에 그 분당에 뭐 서현역입니까? 예. 어디 그 중기 살인 뭐 피습 사건이 났잖아요. 그 보도를 하면서 뭐 이상한 자막을 넣었는데 그 뒤에 사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이죠. 이게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고의. 여기에 대해서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3억을 제기를 했습니다. 3억 명예훼손 3억.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뉴스데스크 이거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3억. 3억. 예.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YTN 그 노조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3억의 명예훼손 소송을 내고 고소를 했더니 민노총 YTN 노조가 있어요. 민노총 YTN 노조. 이 민노총 YTN 노조가 또 극성이에요. 극성. 왜냐하면은 YTN이라는 회사가 작잖아요. 우리처럼 4,500명씩 있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소수의 단련된 민노총 기술자들이 조직을 장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 50명만 딱 뭉치면 조직 자강해 본다니까요. 여기는 최소한 한 100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쟤들이 2300명이지만 여기 1노조가 12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는 어떤 특정 세력이 장악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근데 YTN은 한 50명만 딱 담합을 하면은 장악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전부 머리 숙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민노총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은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 장악 기술자답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한대요. 당시 YTN은 방송 사고를 인정하고 이 후보자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YTN 노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사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증거 보존 신청까지 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이라도 할 셈인가. 그리고 YTN 사측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YTN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조정실 내 소통 미흡했다는 기술적인 실수임을 재차 확인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구방망이로 한 대 머리를 쳐놓고 미안해. 내가 야구 스윙 연습하다가 맞은 거야. 그러면 이게 면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면책이 되냐고요, 이게. 안 돼요.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을 칼 들고 가지고 훅 쑤셔놓고 미안해. 나 연습한 거야. 이러면 이게 면책이 되냐고요. 안 돼요. 면책 안 되죠. 자, YTN 사측과 민노총 YTN 노조가 진정성 있게 사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사고 낸 사람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깜빡하지. 잘라야 됩니다. 결정적인 사고를 쳐죠. 누가 책임졌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졌다는 이야기 합니까?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방송사에 만연되어 있는 제작 자율성을 핑계로 제작 책임성을 회피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버르장머리를. 방송사고 나고 이런 결정적인 방송사고 난 사람은 잘라야지. 그래야 반성을 하지. 안 그러면 월급을 예를 들자면 한 달 월급을 안 준다든지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현주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한국 언론 시장에 온갖 선전선동 뉴스, 가짜 뉴스, 음모론 뉴스가 창궐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지각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고 이러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 선전선동가들이 마음대로 언론 시장을 망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정현주다 이 말입니다. YTN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면 이 방송사고 낸 사람들을 중징계하든지 그렇죠. 월급을 뺐든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안 져.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야구 방망이 스윙 연습해놓고 막아가지고 머리 틀려가 뇌출을 났는데 미안해 이러면 면책이 되냐고. 면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언론사들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 저까지 포함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작의 자율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작의 책임성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떼야 돼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안 되면 그냥 제어가 그냥 심사에서 탈락시켜 버려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방송 못하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YTN 방송 한 6개월 하지 말게 해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조치가 없으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스윙 연습해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 한번 타격해도 괜찮네? 이러면 또 한다니까요 사고를. 그럼 그게 자꾸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6년 전에 YTN 임원 지나가는데 침 팍 뺏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책임을 안 지우니까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침 뱉어도 괜찮네. 그럼 이번엔 가래를 뱉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버르장머리를. 3억은 이동관 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금 장관급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방송 사고를 내면 3억 원보다 더 가야지. 그렇죠. 10억은 해야지. 한동훈 장관 같이 10억은 해야지. 3억.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년 전에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십억씩 막 때리게 돼 있거든. 그거 비하면 약과입니다 이거. 약과. 징벌적 손배제. 예? 그때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고 막 반대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 결국 민주당이 통과 못 시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 이 미디어 오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실 YTN 돌발 영상에 대해 노무현 지나친 미화 이런 이야기 했다. 무슨 소리냐면 YTN에 보면 돌발 영상이라는 이게 짧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 말하는 거나 이런 거 탁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풍자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YTN 돌발 영상. 요게 아주 요게 폐악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당시 MB정부의 대변인실에서 이 YTN 돌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쫙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디어를 떴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1번 이런 겁니다. YTN 돌발 영상 내용 이런 겁니다. 21년 전 노무현 권양숙 여사와 함께 상록수 부르는 영상 플러스 1988년 첫 대정부 질문 발언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면은 지나친 미화, 정부 비판적 이런 걸 상세하게 이렇게 다뤄놨어요. 이게 이제 문서를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이 신문이 실었는데 제가 이걸 기사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기사는 이동관 MB정권 대변인실이 YTN 돌발 영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사찰 수준에 가까운 이런 모니터링을 했다. 이 기사가 야마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진짜 열심히 일했네. 어? 홍보수석실 대변인실에서 이런 거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 나간 거에 대해서 요런 게 이렇게 나가서 요런 문제점이 있고 요런 내용이었고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게 뭘 잘못한 거죠? 이걸 문서로 남긴 게 뭘 잘못한 거냐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정현주처럼 조기 퇴근 지각 출근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저도 출입기자로서 중앙부처를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부 지금 이주호 장관이 MB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육부를 출입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이제 출입처에서 제일 일진이에요. 일진 팀장 되기 전에 일진.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이 한 3-4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신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조선일보에 뭐라고 한겨레신문에 뭐라고 한국경제신문에 뭐라고 이걸 쫙 정리해서 아침에 KBS 기자들만 볼 수 있는 그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려요. 정리해서 올려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오늘 우리 9시 뉴스 아이템은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 집중 모니터 해야지. 그럼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냐? 어? 정현주처럼 일 안 하고 그냥 풀어놔? 어떻게 돼 그럼 언론 시장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거의 미친 수준의 선전선동가들이 난무하는 그런 언론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님 그때 MB정부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네. 어?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열심히 일한 걸 왜 비판하지? 왜? 지들이 열심히 일 안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이게. 지들은 먹고 놀았으니까. 이런 게 참 보이고요. 또 이제 내일이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있다니까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나타났다. 아, 시민사회단체.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무슨 시민단체지 보니까 민변, 민변. 참여연대. 아유 지겨워. 예? 이 사람들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선수로 뛰려면 선수로 계속 뛰고 심판을 하려면 심판을 하라고. 예? 민변과 참여연대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비판 성명서를 낸 바가 있어요? 뭐 내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신에 국정조사를 국회가 추진해야 된다. 무슨 이게 헛소리를 완전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뭐 우리 뭐 기자협회나 PD연합회를 보면요, 정말 이제는 거의 지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겨워요. 너무 지겹다, 지겨워. 이게 뭐 시민사회단체야? 민노총 하부조직이나 친민주당 세력이지. 이게 무슨 시민사회단체야? 아, 정말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맞습니다. 아우 지겨워 정말 징그러.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안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럼 그 문건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 만들었나? 그건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뻔하지 뭐. 특정 정당 국회의원한테 받은 거지. 그렇겠죠. 어제 그 뭐 민영배 의원이라고 알아요. 뭐 저기 뭐지? 꼼수 뭐 탈당한 놈. 법안 발의했다고 했잖아요. 꼼수 탈당한 예? 놈. 그 사람이 꼼수 탈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일 이거 꼭 이야기하겠다는. 내가 가르쳐 주잖아. 그럴 때는 살짝 가가지고 있잖아. 무소속으로 있다가 또 복당해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 좀 지역구 유권자들이 좀 자르면 안 돼요? 그 지역구가 어디에요? 어? 저기 강주 옆에 방산구. 아유, 진짜. 여기 저 시청자, 현장 직관 시청자들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뉴스를 엄청 보신다니까요. 다 알아요, 다. 전에 뭐 국회의원 와가지고 우리 뭐 인사하고 가려고 혼났잖아요. 혼내. 자, 미디어 이모저모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극우라는 표현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그거 없어요. 어? 우리가 히틀러야. 극우라는 표현을 남발한 한겨레 기자가 모욕죄로 피소됐답니다. 한겨레 기자든 뭐 경향신문 기자든 간에 극우라는 말 쓰면 이제는 그냥 모욕죄로 다 그냥 소송 걸어버려야 돼. 자, 이 기사를 제가 내용을 잘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 기자를 상대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1일 수십억 원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이라는 제목을 쓰고 지난 5월 청년미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고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이거 완전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한겨레에 해당 기사가 극우 또는 극우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폄훼한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된다. 제가 말씀드린 똑같잖아요.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 우월주의,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라는 특성으로 대표된다. 극우라는 말의 출발점이 나치즘을 지칭한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고, 나치즘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류 문명의 공적으로 낙인 찍혀있는 상황에서 극우라는 지칭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심각한 모욕적 언사가 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네.
이게 극우들 이렇게 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 우리가 뭐 홀로코스트를 해서 뭘 했어?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극자는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극우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기자 여러분, 극우를 맛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 저기 저 모스크바 근처 가면 있어요. 스킨헤드 한번 만나보러 가 그냥. 맞아. 스킨헤드. 스킨헤드. 무서워. 또 미국 가도 있어요. 미국 가도 KKK. 3K. 응? 그런 데 가서 만나봐. 기사 한번 써봐. 어떻게 되는지. 어? 큰일 나요, 큰일 나. 어? 큰일 난다니까. 기사 한번 잘못 쓰면 바로 그냥 정글도 나온다, 정글도. 어? 아유, 그런 사회를 원하나? 그래서 이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 정확하게 말하면 탄핵 과정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법률가적 양심과 식견에 따른 주장이 극우 활동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정당 최고위원 출마를 극우 활동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죠.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기자는 답해야 돼요. 이거 답 못하면 한겨레 기자 니는 극좌야. 야, 극자는 있어도 극은 없습니다. 극좌. 스탈린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의 후예들. 어디다가 극우야 함부로. 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넘치는 사람인데.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오후 사설. 이 사설을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사설 제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오늘. 한미일 동맹 수준 3국 안보 체제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이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 내용은 지금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18일이 되죠. 열리는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전체주의 연대가 악성 진화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맞죠? 네. 이 말 맞죠? 네. 지금 우리 집 위로 미사일 ICBM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다가 물어봤어. 이 실무협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어떤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대요. 이게 뭐냐면 이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대통령 수상들이 만나는 정례화, 국방장관,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도 그런 회의체를 갖추고 안보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동성명에 명시된다고 해요. 그래도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연속성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제발 좀 그래야 돼.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은 아시아판 나토. 나토 아시죠? 네. 유럽 군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 또 다 나토 가입국이 되면 그 전쟁을 서로 공동으로 막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나토 가입국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중국도 아니죠. 그죠? 북한도 아니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안보 체제 이 협의를 한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중국이 벌써 동북아에서 상대적 균형이 한국과 일본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게 중국 아닌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중국이 한미일 3국의 안보 체제 구축을 비난하려면 그 이전에
탄도미사일 금지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원부터 제대로 제재해라. 맞습니다. 잘해라. 지들은 일 안 하면서 맨날 자기들한테 뭐 들어오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드 미사일 배치하던 말도 왜 간섭이야? 중국이 왜 간섭해 그걸? 이게 공격 무기 아니잖아. 지들은 지금 저거 말로 장백산, 북한산 뒤쪽에 미사일 레이더 막 엄청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먹으러 못 그거 다 해체해. 그럼 해체. 어?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백산 뒤쪽에 있는 미사일하고 레이더 다 없애라고. 뭘 남의 나라에 간섭을 하면서 말이야. 쥐들한테는 뭐 내정 간섭하지 말고. 남이서 사들 배치를 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파이팅! 근데 또 삼선 스리퍼 나가지고 헛소리 할래? 이게 뭐다. 걔네들 쫄았어 이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외교 이 정상 외교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삼선 스리퍼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외교 성과를 얘기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걸 알기도 전에 삼선 스리퍼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그 방송도 안 되고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KBS, MBC 이 공영방송이라는 자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 싸그리 청소해야 되겠죠? 전부 저 락스 한 통씩 들고 나오세요. 빗자루 있네. 저 빗자루 들어. 저 남자들 한 수장에 가서 수장 시켜버린다. 우리 돈다 보면 안 된다. 수당 시키면 안 돼. 자, 오늘 가장 기쁜 뉴스 중에 하나는 이리 오십시오. 우리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잘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채증이 다 내려가네. 채증이. 어떻게 이렇게 좀 진작 좀 하지. 진작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죠 국민 여러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민노총 세력들이 이동관 하면서 지금 하나라도 뭐 먼지 털어보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보세요. 착착착 지금 정리하잖아요. 지금 요즘 좀 있으면 벌초철이 다가오는데 벌초는 어떻게 됩니까? 확 그냥 싸그리 잘라야지. 댓글을 쳐야지. 싸그리 벌초를 하고 그거에 농약을 뿌려야 되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걸 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임자. 저게 첫 번째 이 적임자예요. 적임자. 임자를 만나면은 뜨거운 맛을 보게 돼 있어. 임자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동관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친 거예요. 한상혁 같은 그런 자를 방통위원장 앉혀놓고 말이야. 무슨 점수 조작이나 하고 말이야. 자, 우리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해고를 축하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기분 좋은 뉴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고 이야기하시죠. 자, 축배를 들어야 돼. 김인영 전 보도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운데 오늘 연설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생각 잘라라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20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처음에 이제 생방을 했어요. 생방을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무슨 공원에 갔어요. 했는데 뭐 원고도 없이 방송을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원고를 다 외우셔가지고 머리가 좋으시네. 그냥 한 장을 싹 다 외워가지고 이게 왜 이제 밖에서 하면 프롬프트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초보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원고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를 숙이게 되면 카메라에 머리를 받게 되면 별로 그림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원고를 한 장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연설을 하시길래 아,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간절한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용품 기자가 이렇게 같이 출연한다고 저를 이렇게 띄워주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원고를 미리 쓰고 외워야 방송이 가능해요. KBS는 그래요. 딴 데 같지 않고
KBS는 양쪽 입장을 정확하게 균형 잡아서 중립적 입장을 해야 되고, 말 실수를 하면은 다른 언론사하고 달라서 KBS는 양쪽에서 공격받고 이러니까 항상 써서 외워서 방송 출연할 때도 그렇게 돼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이영풍 기자는 원고도 없이 막 얘기하는데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방송 기자들은 그 방송국에 들어오면은 그 생방송하는 능력 갖고 기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절대 그 이걸 원고를 썼다가도 마이크 카메라가 탁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 날아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러는 기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보고 막 떠들어도 그게 다 얘기가 되고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고 이러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어서 참 많이 부럽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는 잼버리 뉴스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잼버리 뉴스가 좀 잼버리 뉴스가 참 이게 국격을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태풍이 살려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구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와서 조기 철수하는 팀도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서울로 분산해갖고 오히려 K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아마 이렇게 잼버리 많이 전 세계 잼버리를 다 참석을 했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뻘에다가 이게 저 침대 만들었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거기다 태풍까지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 했는데 서울로 올라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삼성인이 대기업에서 지원하고, 근데 그게 다 대통령이 그 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즉시 해갖고 이렇게 막 즉각 대처가 돼서 다행히 이 마지막에 K-팝으로 상암동에서 아주 감동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KBS에서 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예. 일러줘야 됐다. 그거는 이제 2년간은 상관없기 때문에 일러줘. 화이팅! KBS는 그 잘해요. 그래서 이 KBS를 고쳐서 써야지 KBS를 막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 민간 방송은 돈 따지고 이익 따지고 이러면은 그렇게 큰 일을 못 해요. 이번 그 막 더군다나 그 K-팝 스타들을 총동원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러운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거는 KBS밖에 못해요. KBS밖에. 근데 그거 하나는 잘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K-팝 관련 뉴스가 이게 비판적인 뉴스가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데가 잼버리 대회로 이렇게 했느냐. 그 전에 설악산 고성에서 할 때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니 그게 어떻게 잼버리가 다가오더라 당일날 보니까 거기가 막 물 가득하고 물도 안 빠지고 모기들 벌레들 막 하고 뭐 화장실도 없어갖고 이게 뭐 남녀 같이 목욕하는 데인 줄 알고 누가 실수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엄청난 게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한국이 저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서울 올림픽에서 부자 나라가 된 걸 이번에 근데 그걸 다 까먹을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야 한국이 G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처음에 참 위기여서 그 위기와 관련돼서 도대체 6년 전에 이게 된 건데 6년 동안 뭐 했단 말이냐? 그 많은 천문학적인 돈들은 다 어떻게 갔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취재를 안 했어요. KBS 뉴스에서는. 근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런 뉴스들이. 이건 뭐 K-팝으로 해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둔 건 거둔 거고, 이 과정에서 이게 중앙정보고 지방정보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은 뭔지
천문학적인 돈의 행방은 다 어디 갔는지, 그게 무슨 어떤 카르텔이 다 있어갖고서 다 해먹은 건 아닌지 뭐 이런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관련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KBS는 그런 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아마 이게 이제 지방 정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야당 쪽에 이제 저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타면 탈수록 그쪽에 비판적인 뉴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제일 무서운 편향성은 아예 취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불리한 거는 아예 취재를 안 하고, 이게 조질 수 있는 거는 많이 취재하고, 이게 굉장한 편향인데, 이런 편향적인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 앞에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KBS가 몇 개를 좀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점수 조작 나왔을 때 그렇게 조졌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정현주 방심위원장 맨날 일상 지각, 조기 퇴근, 이거 조졌나 KBS가? 몰랐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은 믿어요. 지들한테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칼을 들이대는 사회적 흉기화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 편은 안 줘줘요, 절대. 그러니까 편파 왜곡 방송한다는 거예요. 대가도 안 잘라. 혼내려면 똑같이 혼내야지. 그러니까 글로 먹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요번에 그 대통령 8.15 광복절 저 축사. 야, 그 축사가 제가 보니 참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이번에 굉장히 무거운 축사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야당에서는 뭐 6.25 때 6.25 기념일 축사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무슨 구구 유튜버의 그 뭐 독백이냐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그게 사실 평하는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는 참아주겠어요. 근데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고 이제 취임한 지 1년 남짓돼서 힘이 엄청 센 분이고, 모든 정보를 다 받는 분이고, 이분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한국 사회를 자기가 밖에서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봤던 거와 검찰총장 할 때 봤던 데와 막상 대통령이 봤을 때 얼마나 나라가 심각하면 오늘 그런 그 8.15 경축사가 나왔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 많이 했어요. 그 건국절 정리한 거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서 그날을 주장하는 그 좌파 세력도 있고, 우리는 이제 1948년 정부 수립이면 정부 수립이지, 이게 왜 이게 건국이 같은 건국일이잖아요. 근데 건국절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리가 됐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 전체 세력과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이 대결,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한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번영하고 자유민주 국가가 됐는데, 북한은 저렇게 어렵게 되고 여전히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고, 충격스러운 거는 우리 내부에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남북 분단, 여전히 분단 국가고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는 국가예요. 정전협정에 있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심각한 우리 사회 간첩도 많은데 간첩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지, 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색깔론 해갖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지난 6년간 이렇게 왔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 6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워딩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뭐 신영복이니 무슨 역사를 다 재규정했잖아요. 뭐 4.3 사태니 뭐 이런 것들 다 양민학살 사건 뭐 거창 뭐 등등 해갖고서 아까 우리 회의할 대회할 때 베트남전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근데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종북 세력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중국도 이 여론 조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왔는데 안에서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이 인식이 반영이 된 건데 그거를 극우 유튜브의 독백이고 그거를 마치 이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그런 현상을 다 없는 것처럼 하면은 그 인식 자체가 문제고 그 대통령으로서 진지하게 성찰을 통해서 그 연설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한 거를 그건 단어 워딩 하나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온 연설인데 그걸 하나 유튜브의 독백이다, 국민 편가르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지금 사실 그 건국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고등학생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 우리 1919년에 이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있었죠. 그 주장을 하는 여기 회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종찬 네? 있잖아. 종찬.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할아버지도 고생하셨고 알지만 사실 그 이 회장님은 중국에서 뭐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 있었지만 한반도에 남아 있었던 식민지 지배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을 불을 자꾸 지피지 마세요. 한국 땅에 남아 있던 우리 나라가 없으니까 조선인지 한국인지 말도 못하겠네. 그 국민들을 얼마나 피 흘리면서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자, 그래서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는 국가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미치겠다니까. 참 역사 이야기하면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자유시 참변 사건 보세요. 좌우파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군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투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첩보가 러시아 적군에게 넘어가서 적군이 탱크 몰가지고 다 사살해 버렸잖아요. 무기 수거 다 해가버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 독립운동의 물리력 타격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처절한 역사가 있는데 모르고 쓸데없는 뭐 그 논란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 인식은 이진호 교수님도 좀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이종찬 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이제 1919년을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복회장으로서 이승만 기념관 지금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강복회장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급히 그 고위 장관급 관리가 그걸 수습을 해갖고서 결국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오케이지만 뭐 우상화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토를 달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1919년 건국설, 1948년 건국설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이 양분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1919년에 건국의 과정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시작이 됐고 완성이 그럼 1948년에 완성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건국절을 꼭 택일 하려면 48년이 돼야 되는 거죠. 48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쪽에서 또 이 통합을 지향하면서 하니까 이 과정 1919년에 시작이 됐고 1948년에 완성이 됐다라는 이런 그 해석 인식을 도입을 해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1948년 건국설에 손을 들어줬지만 갈등의 요소는 좀 없애는. 그렇지만은 이종찬 원장은
이게 1948년을 사실상 1948년 건국서를 인정한 건데 그걸 그냥 인정하기는 뭐하니까 1919년이 건국 원년이다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한 말로 정리를 했죠. 근데 사실 이종찬 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인호 교수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거 계속 1919년 당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 1919년 주장하는 게 왜 그러냐. 그게 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있었던 그 습관이라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여서 그거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종찬 원장도 곤란해서 그런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평소에 그런 입장을 고집한 게 아니라 그냥 건국 원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건국 원년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을 모독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북으로 가라. 정말 이런 자들과 어떻게? 그래서 KBS나 MBC 프로그램도 잘 보시면은 EBS 프로그램 잘 보세요.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유시민이 누나 어? 그 이 자들은 사실은 아들 마약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여적죄. 어?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하면 그게 간첩이지 뭐. 간첩이 별거 있나? 스파이가 별거 있어요. 007 영화에 나온 스파이 보셨죠? 스파이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배반하고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하면 그게 스파이 아닙니까? 어? 제가 옛날 30여 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카투사는 1년에 며칠을 미군들과 함께 한국 문화 이런 탐방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1월달인 걸로 기억하는데 빵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잠바 입고 미군 병사 몇 명을 데리고 경복궁에 왔었습니다. 그 흑인 병사 지금 이름 성도 기억나네. 블레이크 일병이라고 아주 일 잘하고 덩치 크고 순진한 블레이크 일병. 그 블레이크 일병을 데리고 제가 그 명성황후 민비가 살해된 곳에 가서 제가 막 열변을 토했어요. 여기서 우리 조선 다이너스티 퀸이 어세스네이트 됐다고, 암살당했다고 제가 이러니까 이 순진한 블레이크 일병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어떻게 왕비가 어떻게 살해됐냐고 하면서 저보고 뭐랬는지 압니까? 그럼 그때 한국군은 뭐 하고 있었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네. 왜 조선군이 왕비가 죽는데 뭘 했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민비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민비도 문제 많아요. 안치요. 영민 씨들이 나이 먹었잖아, 막판에. 금강산 1만 자. 천봉에 쌀 갖다 놓고. 그때 말입니다. 일본 군이 관여해가지고 3개 팀이 명성황후를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인천팀, 부산팀, 대한민국의 당시 구한말 조선에 있던 팀, 3팀이 옵니다. 3팀이 오는데 본진이 어디로 오냐면 지금 여기 마포에 있는 공덕역 옆에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있죠? 네. 거기가 옛날 흥선대원군의 사저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소정이라고. 그래서 그 옆에 냉면집 있는데 아소정이라는 냉면집이 있어요. 근데 한자가 다릅니다. 아소정이랑. 거기에 일본군 본진이 가만을 들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파, 흥선대원을 하파라고 해요. 타고 갑시다. 왜? 흥선대원군이 가야 민비가 죽어도 흥선대원군 옆에 있었다 명분이 생기니까. 거기서 흥선대원은 3시간을 고민합니다. 새벽에 이 영감이. 그러니까 결국 타요. 며느리 주기로. 그래서 그 가마가 애옥의 고개를 넘어서 서대문에서 가요. 그래서 그 가마는 광복궁 광화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군 낭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광화문에 그럼 문을 누가 열어줬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비하는 30경비 단장이 문을 열어줬다니까. 이동희가 열어줬겠지. 조선 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맞습니다.
우남선이라고. 수박 씨 없는 수박 우장춘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우남선. 한경도 출신, 군인 출신. 나와 이제 이렇게 하면. 응? 우남선이 문을 열어줬어요. 조선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고. 자기 나라 왕비 죽이라고. 네 분이 이런 역사를 왜 안 가르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이걸 알고 프라이빗 블레이크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미리 알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걸 얘기했으면 쪽팔리. 제가 블레이크한테 야 그거 한국군이 문 열어줬는데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양병살도 몰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일 안보 체제를 지금 굳건하게 만들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뭐 역사 이야기하면 우리 날 새는데 제가 사실 전주이가라서 어릴 때부터 제가 전주이시야? 큰아버지로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왕비열전 20건짜리 빨리 다 읽어봐 이래가지고 이거 읽기 싫은데 왕비열전이라고 아세요? 그 왕비열전 요즘 안 나올 거예요. 절판됐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하나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세종임금이 이 시기하면 이 왕궁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밤만 되면은 저기 막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귀신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궁녀들이 막 공포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그 시킵니다. 이 궁녀들을 공포에서 해방할 수 있는 대가찬 궁녀 대장을 한 사람 뽑아라 했더니 천안에서 한 사람이 뽑힙니다. 천안. 그래서 거기에 상소문 뭐 이런 편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여인은 키가 뭐 엄청 크고 지금 그렇지만 180 넘었겠죠. 덩치도 크고 담대하고 용기가 가중하고 막 또 특히 임금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이랬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은 그 편지에 보면 너무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데리고 와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이름이 안타깝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놓은 이야기 아니에요. 왕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타깝을 그 왕궁의 궁녀들 대장으로 해라. 그래서 안타깝이가 궁녀들을 상대로 이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 야사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 또 이 드라마 같은 요소가 많이 와요. 궁녀들이 임금한테 간택을 못 받으면은 자기들끼리 막 연애라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녀들 궁기를 잡는 안타깝. 이 안타깝 여인이 그 세조 임금 때까지 살아가지고 세조가 이 궁궐 이걸 맡아라 이랬더니 저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지네. 역시 여자들이 잘한다. 자 오늘 뭐 별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역사 이야기하면 우리 밤새입니다. 예. 자 오늘 KBS에서 8.17 KBS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짜장에 이어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잘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KBS 이사 추가로 추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김희철 사장은 이번 달 말 잘립니다. MBC 권태선 이사장 다음 주 월요일 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MBC 안영준 사장도 이제 목숨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런 인적인 청산, 민노총식 6년 전에 민노총식으로 데모하고 뭐 신한은행에 대출받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게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바로 품격 투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오늘이 80일째인가? 80일 참잖아요 우리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맞습니다.
어디 뭐 몇 개월 저 불법 파업하면서 대출 내 가지고. 자, 우리 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희철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국민이 통쾌하다. 정현주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KBS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명령한다. 김희철은 즉각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광고 말씀. 내일 라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10시 반에 요청이 왔어요. 펜앤마이크에서 최근 이 상황을 저 해고된 것부터 해서 오늘 범국민대회 방통위원장 인선, KBS 앞으로 사장, MBC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1시간 동안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펜앤마이크 들어오셔서 댓글을 좀 쭉 좀 달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아마 제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일정에 있어서 좀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펜앤마이크 라방에서 만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필이 생일이래. 오! 좋네. 자, 여기 다 모이세요. 자, 어차피 내일 나방 안 하니까 오늘. 좋아요. 좋아요. 이리 오세요. 좀 오세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 정현주 해임을 환영한다. 회의까지 왔다. 오빠 짱. 윤PD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를 노래를 어떻게 하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PD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빠 멋쟁이. 아유 터뜨려줘. 부끄럽네. 자기 파트너잖아. 자, 폭죽을 터뜨려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와. PD 몇 살이지? 35살인가? 다시 한 번에. 뭐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용봉 화이팅. 이제 됐어요.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저기 정리 마이크 좀 하고. 같은 것도 하나 꽂으세요. 정리 좀 하고. 집에 가져가서 먹. 네네. 아, 여기서 같이 드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먹으면 안 돼.